서울 최고의 여성기업가이신 시어머니 강선희 회장님께서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웃음과 함께 차가운 꾸짖음만이 들려왔다. 꺼져, 나 지금 애인이랑 여행 중이니까. 절망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 날, 수많은 조문객 앞에서 남편은 내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살인자 같은 년, 당장 이혼해. 나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2,500억 원에 달하는 유언장이 공개되자 장례식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내 전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어째서 모든 것이 이토록 순식간에 뒤바뀌게 된 것일까? 7월 말의 서울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비나 내 마음속의 비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강남구의 푸른 가로수길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누군가 막 달인 듯한 한약 냄새가 뒤섞여 묵직하고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이미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한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나의 시어머니, 강선희 회장님, 서울 재계 전체가 어려워하던 그 여장부. 이제는 새하얀 침대 위에 누운 작고 연약한 모습일 뿐이었다. 어머님의 숨소리는 미약했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에 끊어지곤 했다. 한때 날카롭고 총명하게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던 그 눈은 이제 흐릿해진 채 애타는 기다림만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지혜야, 준영이는 아직 안 왔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급히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따뜻한 물컵을 들어 작은 숟가락으로 어머님의 마른 입술을 적셔드렸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또 그 질문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머님은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번번이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분을 안심시켜야 했다. 네, 어머님. 준영 씨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길이 좀 막히나 봐요. 잠시만 더 쉬고 계세요. 도착하면 바로 깨워드릴게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죄스러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님의 유일한 아들,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평생을 바쳐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 언젠가 물려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들이 지금 강릉의 어느 호화 리조트에서 다른 여자와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신경질적인 고함뿐이었다는 것도 말할 수 없었다. 또 왜 전화야? 그 노인네 또 아프다고 쇼에서나 불러드리려는 거지? 내가 그 수법 모를 줄 알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중이라 못 간다고 전해. 다신 귀찮게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 전 준영이 내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귓가에는 아직도 어떤 여자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쟁쟁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듯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했었고 그가 효심 깊은 아들이자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권력과 돈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일까? 아니면 윤아리라는 그 여자가 무슨 수로 그를 홀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게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마저 있게 한 것일까? 나는 어머님의 움푹 팬 볼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 어머니의 직감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다.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더욱 꽉 쥐셨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이. 지혜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는 몸을 숙여 어머님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댔다. 약하고 끊어질 듯한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준영이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젠 틀렸나 보다. 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준영이가 네게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이 기업을 내게 맡기마. 네가 나 대신 이걸 지켜다오.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 약속해주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준영 씨도 곧 올 텐데요. 나는 흐느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머님의 손등 위로 번졌다.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마른 입가에 슬픈 미소가 피어올랐다. 남은 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우리 며느리, 강한 아이잖니. 울지 마라. 우는 건 안 예뻐. 내가 가더라도 넌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내 말 잘 듣거라. 내 서재 금고 안에 비단 상자가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너에게 남기는 것이니 꼭 열어보거라. 그리고 강해져야 한다. 알겠지?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눈이 스르르 감겼고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지나 세상의 풍파에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들었다. 삐 하는 심박 측정기의 날카로운 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울려 퍼졌다. 어머님은 가셨다. 유일한 아들을 헛되이 기다리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떠나셨다. 방 안은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다. 나는 침대 곁에 쓰러져 온기를 잃은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내 울음소리는 넓고 텅 빈 저택 안에서 외롭게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날 밤 서울은 사무치게 슬펐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만이 남았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속 종양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성은 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어머님이 가셨으니 내가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것은 내 책임이자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나는 어머님의 최측근들과 가족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기계처럼 일을 처리했다. 가장 기품 있고 건강해 보이셨을 때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골랐다. 어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비단 한복을 수의로 준비했다. 최고급 목재로 관을 맞췄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격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어머님께서 저 세상에서 남아 평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시간 동안 준영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짧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담긴 메시지였다.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서 와. 그가 이 문자를 읽을지 읽는다 한들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하얀 국화로 뒤덮인 거실에 앉아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제단 위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텅 빈 채 준영에 대한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옛날의 준영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는 따뜻하고 다정하며 효심이 지극한 남자였다. 중요한 회의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줄 알았고 어머니의 보양을 위해 밤새 전복죽을 끓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가 어머니께 바쳤던 사랑은 진심이었다. 나를 향한 사랑 또한 진심이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그는 이 저택의 정원을 내 손을 잡고 거닐며 어머니가 아끼시는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가 홀로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신을 키우고 맨손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낸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혹시 유나리가 나타난 후부터였을까? 유나리는 준영의 새로운 비서였다. 젊고 아름다우며 꿀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여자. 준영이 처음 그녀를 집에 데려와 소개했을 때 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 집의 값비싼 물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준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노골적인 유혹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당시 준영은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똑똑하고 유능하며 자신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라고 칭찬했다. 점점 준영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출장도 잦아졌고 번번이 유나리가 동행했다. 그는 사소한 일로 내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촌스럽고 옷 입을 줄도 모르며 사교 파티에서 자기 옆에 서기에는 격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그가 안심하고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나가던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의 내조와 어머님 봉양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린 듯했다. 어머님 역시 준영의 변화를 눈치채셨다. 여러 번 그를 불러 타일렀지만 그는 듣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신다며 반발했다. 한 번은 어머님께 버릇없이 대들기까지 했다.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뭘 해야 할지 안다고요. 절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하실 거예요? 제 연애 문제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준영 때문에 우시는 어머님을 보았다. 어머님은 밤새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셨다. 나는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정점은 어머님께서 위독해지셨을 때였다. 의사는 어머님께서 말기 암이시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준영에게 제발 집에 더 많이 있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유나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있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심어놓았다. 어머니는 널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널 곁에 묶어두려고 일부러 아픈 척 하시는 거야. 자기야, 생각해봐. 어머님이 어떤 분이셔? 철의 여인이시잖아. 이까지 잔병치레로 쓰러지실 분이 아니라고. 분명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고육지책일 거야. 지금 자기가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면 바로 그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독이 든 꿀 같은 그 말들은 준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잠식해버렸다. 그는 믿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 대신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여자를 믿기로 선택했다. 젊은 날의 철없는 오만과 사랑에 눈이 먼 어리석음은 그에게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 대가는 바로 어머님의 통한과 고통 속에서의 죽음이었다. 그는 이곳에 없었다. 마지막 유언을 듣지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이지도 못했다. 이 통한의 후회를 과연 그가 평생 씻어낼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저택의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준영이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몰골은 지치고 초췌했다. 아마 밤새 차를 몰아 달려온 모양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잠시 멈칫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어색하고 서먹한 기류만이 흘렀다. 이내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 어머님의 재단으로 곧장 향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큰 남자의 울음소리, 억눌려왔던 울음이 뒤늦은 후회 속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어머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거물들, 오랜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창립 초기부터 회사를 함께 이끌어온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어머님의 명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인품을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찾아왔다. 나는 준영의 곁에 서서 가족을 대표해 조문객들을 맞았다. 어머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차례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며 나는 비로소 이 여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영향력을 가졌었는지 실감했다. 어머님은 단순히 사업 제국을 건설하신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셨다. 준영은 며칠 사이에 헬쑥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가끔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후회하는지 자책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 말다툼보다 더 무서운 냉랭한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어머님을 안장하기 전 마지막 밤, 나는 홀로 빈소를 지켰다. 준영은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다. 아마 너무 지쳤을 것이다. 공간은 고요했고 스님들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어머님과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내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뛰어나고 권위 있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색하고 두려워했던 날들. 어머님은 내게 전혀 엄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살림하는 법부터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비즈니스의 지식까지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다. 어머님은 말씀하셨다. 여자는 자신만의 커리어가 있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강해야 해. 남편을 포함한 그 어떤 남자에게도 기대려 하지 마라. 내게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룹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도 바로 어머님이셨다. 그분은 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잠재력을 봐주셨다. 내게 어머님은 어머니이자 스승이었고 때로는 마음을 터놓는 친구 같았다. 그분의 부재는 내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너무나 큰 구멍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발인식은 흐린 서울의 아침 속에서 거행되었다. 연구차가 천천히 움직이며 어머님께서 평생을 함께한 저택을 떠났다. 나와 준영은 바로 뒤따르는 차에 앉았다. 안장지로 향하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과 차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은 오직 우리뿐이었다. 어머님의 묘는 고급 공원 묘지에 마련된 아버님 묘소 바로 옆자리였다. 아버님은 준영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구셨다. 이제야 마침내 평생의 반려와 재회하신 것이다. 나란히 놓인 아버님의 묘비 옆에 어머님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보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첫 삽에 흙이 뿌려졌을 때 준영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그가 그토록 격렬하게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다. 상실의 고통과 지독한 후회가 그 순간 폭발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곁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지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부서진 두 개의 영혼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인을 대지로 떠나보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와 준영만이 두 개의 무덤 앞에 남았다. 저녁 노을이 고요한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이 큰일을 겪고 나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하며 어머님께서 남기신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순간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서둘러 구석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가 아무리 작게 말하려 애썼어도 고요한 이곳에서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준영 씨, 일 다 끝났어요? 나 계속 기다렸는데. 나 귀신 무서워요. 호텔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 죽겠어요. 빨리 나한테 와요. 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어머니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인 이 신성한 순간에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이 가정이 아니었다. 바로 그 여자였다. 준영이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내 시선을 피했다. 나 먼저 가볼 일이 생겼어. 당신이 나머지 정리하고 나중에 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걸어갔다. 그의 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두 개의 무덤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 상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배신감의 고통이 겹쳐왔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어머님의 아들이 예전의 그가 아니에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님과의 약속을, 어머님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나요? 어머니의 장례식 후 저택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고 싸늘해졌다. 준영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혼자만의 공간이 바로 유나리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그녀를 위해 비밀리에 사둔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이의 살림을 차렸다. 그는 이 넓은 집안에 나와 고통, 그리고 어머님이 남기신 산더미 같은 책임감만을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매일 그룹 본사로 출근해 어머님께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신 일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나를 의심과 탐색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초기부터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애송이 며느리에 불과했다.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점 찍은 인물은 다름 아닌 최재혁 부회장이었다. 그는 야심이 가득하고 항상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안팎으로 공격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았다. 안에서는 남편이 무관심과 배신으로 밖에서는 이사들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지치고 외로웠다. 여러 날 밤을 어머님의 사무실에서 텅 빈 회장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분이 계셨다면 내게 조언을 해주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텐데.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였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님께서 남기신 서류와 장부를 검토하던 중 나는 회사의 최근 재무거래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규 프로젝트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었지만 확인 결과 그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자금 이체 명령서에는 총괄사장 자격으로 된 준영의 서명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비밀리에 어머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이성민 회계팀장에게 최근 6개월간의 회사 자금 흐름을 전부 재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이 팀장이 가져온 결과는 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유령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준영은 회사의 비상 자금에서 막대한 금액을 몰래 빼돌려 명품 쇼핑, 호화 여행, 그리고 유나리에게 사준 오피스텔과 외제차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다. 이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다. 사모님, 이건 차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자산양도 계약서였다. 매도인은 박준영, 매수인은 유나리. 양도되는 자산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저택과 어머님께서 생전에 준영에게 미리 증여했던 개인 소유의 그룹 지분 전부였다. 계약서상의 금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사실상 준영은 자신의 애인에게 집안의 거의 모든 사유재산을 공짜로 넘겨준 것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내가 방금 읽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 애쓰는 동안,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애인과 함께 이토록 뻔뻔하고 잔인하게 재산을 빼돌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돈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려 했다. 심지어 유령 프로젝트로 생긴 부채까지 생각하면 나는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죠?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 팀장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제 생각엔 사장님께서 그 윤아리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조종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과거가 깨끗하지 않더군요. 부유한 남자들만 골라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아니, 산산조각 난 정도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유리 파편이 심장을 베는 듯한 고통이었다. 이 고통은 상실의 아픔보다 더 끔찍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의 파렴치한 양심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불효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동고동락한 아내에게도 이토록 무자비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올랐다. 아니, 무너질 수 없어.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게 둘 수는 없어. 이 가족의 것들을 되찾아야 해. 어머니의 평생의 노고를 되찾아야 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어. 그분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 나는 이 팀장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어느새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이 팀장님, 고마워요. 이 일은 당분간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이사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주세요. 저에겐 저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순하고 약했던 한지혜라는 여자는 이미 죽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살아남아야 할 사람은 거친 풍파에 맞서 어머님의 유산을 지켜낼 만큼 강하고 지혜롭고 담대한 여자여야 했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머님 안장 후 일주일째 되던 날, 거의 30년간 어머님 곁을 지켰던 김영철 변호사로부터 유언장 공개에 대한 연락이 왔다. 회의는 어머님의 그림자와 권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선진그룹의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다. 오늘이 격동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이사회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최재혁 부회장은 오른쪽 상석에 앉아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이 가장 합당한 후계자라며 나 같은 며느리가 경영에 대해 뭘 알겠냐며 떠들고 다녔다. 다른 기회주의자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당연히 유일한 상속자는 박준영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내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렸다. 준영이 들어섰고 그의 곁에는 다름 아닌 윤아리가 있었다. 그녀는 보란듯이 그의 팔짱을 끼고 몸에 꽉 끼는 명품 드레스에 화려한 화장을 한 채였다. 엄숙한 회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자기 어머니의 유언장 공개 자리에 애인을 데리고 오다니. 준영의 행동은 염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최재혁 부회장이 가식적인 친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어이쿠, 준영이 왔구나. 어서 자리하게, 조카. 오늘이 앞으로 선진그룹의 배를 이끌어갈 선장을 정하는 중요한 날 아닌가. 하늘에 계신 회장님께서도 분명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셨을 걸세. 준영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윤아리를 위해 의자를 빼주어 자기 바로 옆에 앉혔다.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여유롭게 앉았다. 그는 나를 마치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 혹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김영철 변호사가 가볍게 헛기침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고 강선희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오늘 이사회 임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회장님께서 3개월 전 작성하시고 적법하게 공증받은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김 변호사에게 쏠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금고한 비단 상자에 대한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지만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낭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본인 강선희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사후 본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부동산, 주식, 은행 예금 등 재산 목록 부분을 읊어내려갔다. 그 액수는 부유함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자산의 총가치는 잠정 추산으로 약 2,500억 원에 달했다. 유나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고 그녀는 준영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준영은 가슴을 쫙 펴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상속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 상속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하나, 아들 박준영에 대하여 본인이 위독한 기간 동안 박준영은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았으며 불효한 행동으로 임종 직전에 본인에게 크나큰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본인은 박준영의 본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한다. 박준영은 본인이 남기는 유산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절 상속받을 수 없다. 뭐라고요? 준영의 외침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시뻘개졌다. 유나리 역시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입을 떡 벌린 채 서로를 쳐다보았고 웅성거림이 벌집을 쑤신 듯 퍼져나갔다. 최재혁 부회장의 의기양양하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유 원장이 가짜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분명 누군가 음모를 꾸민 거야. 저 여자야. 바로 저 여자 짓이야. 준영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김 변호사가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영 씨, 진정하십시오. 이 유 원장은 강 회장님의 자필 서명과 날인, 그리고 2명의 증인이 있는 합법적인 유 원장입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리에 앉아 나머지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준영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혼란을 잠재우려는 듯 더 큰 목소리로 낭독을 이어갔다. 둘, 며느리 한지혜에 대하여 본인은 위에 명시된 부동산, 예금 및 특히 본인 소유의 선진그룹 지분 75%를 포함한 총 2,500억 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한지혜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한다. 이 유언장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한지혜는 본인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 되며 동시에 본인을 대신하여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결정한다. 이번에는 회의실 전체가 폭발하는 듯했다. 유언장의 첫 부분이 폭탄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대지진이었다. 나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어머님의 이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망연자실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무거운 짐을, 이 막중한 책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인정 못해. 절대 인정 못한다고. 준영은 미친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는 의자를 걷어차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나타나 그를 제압했다. 회의실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최재혁 부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신을 차린 유나리는 다급하게 준영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준영 씨, 진정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우리 소송해야 해. 반드시 소송해야 한다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처음의 충격은 가시고 대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평정이 찾아왔다.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나 대신 이걸 지켜다오.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 약속해주렴. 나는 준영의 눈을, 그의 광기 어린 분노를, 유나리의 가식적인 얼굴을,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의 실망 어린 표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어머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카드가 뒤집혔음을, 그리고 내 인생의 운명을 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회의는 혼란 속에서 끝났다. 준영과 유나리는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퍼부은 뒤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사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뜨거나 김 변호사 주위에 모여 사실을 재확인하려 했다. 최재혁 부회장은 어느새 말없이 사라지고 없었지만 나는 그의 머릿속이 새로운 음모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멍한 상태로 어머님의 사무실, 아니 이제는 나의 사무실이 된 곳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가죽 의자에 앉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사무실은 여전했다. 모든 것이 어머님께서 계실 때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영원히 떠나셨다. 그분이 남기신 짐은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워서 그 무게에 짓눌릴 것만 같았다. 김영철 변호사가 들어와 내 책상 위에 붉은색 비단 상자를 올려놓았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유언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상자였다. 한 회장님, 강 회장님께서 유언장 공개 후 반드시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던 물건입니다. 이 안의 것을 읽고 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나 혼자만의 공간을 남겨두고 조용히 물러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비단 리본으로 정성껏 묶인 두툼한 편지 뭉치와 어머님께서 중요한 계약에 서명하실 때 항상 사용하시던 금장,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님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혜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생로병사는 하늘의 이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란다. 나는 그저 너와 준영이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나의 그 소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구나. 이 편지는 너에게 쓰는 편지이자 생전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하다. 너도 알다시피 준영이는 내 삶의 전부였다. 내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그 아이가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려 애썼다. 어쩌면 나의 그런 과보호가 그 아이를 망쳤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돈과 권력을 주었지만 정작 풍파에 맞서는 법과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소중함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네가 처음 준영이의 손을 잡고 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너에게서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좋은 아내가 되어 준영이가 더 성숙해지도록 돕고 함께 이 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너는 너의 커리어를 희생하고 가정을 돌보며 아픈 나를 간호해 주었지. 내게 고맙고 또 미안하다. 하지만 준영이는 변해버렸다. 유날이라는 아이가 나타난 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게는 냉정해지고 내게는 버릇없이 굴며 헛된 허영심을 쫓아갔다. 마음이 정말 아팠단다. 지혜야. 칼로 베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할 뿐이다. 준영이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긴 것은 벌이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시험이란다. 나는 그 아이가 평생 비단옷 속에서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아이가 한 번쯤은 넘어져 보고 모든 것을 잃어봐야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지혜야, 나는 네게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선진그룹을 지켜내고 더 중요하게는 준영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다오. 그건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너 같은 여자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인 줄 알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 안에서 리더의 자질과 지혜를 보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회계팀의 이성민 팀장, 생산공장의 송태호 공장장, 그리고 김영철 변호사. 모두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내가 남은 편지들에 적어두었다. 그것은 나의 평생의 경험이자 전략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들을 잘 읽고 이 만년필로 나를 대신해 선진그룹의 미래에 계속 서명해다오. 마지막으로 만약 언젠가 준영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정으로 성숙해진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주렴. 아내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를 대신해 그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사랑하는 내 딸 지혜에게 너의 어머니 강선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은 어느새 시야를 흐리고 있었다. 그랬구나. 모든 것이 어머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시험이자 신성한 위탁이었다. 어머님은 내게 권력과 재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믿음과 희망까지 모두 맡기신 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토록 넓고 위대했다. 죽음 직전까지도 길을 잃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다. 나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혼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렬한 결의가 싹 텄다.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다. 이 책임을 짊어지겠다.
선진그룹을 지키고 그분의 유지를 받들겠다. 어머님 약속할게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울은 문자 그대로 불바다였다. 밖의 날씨도 사람들의 마음도. 유언장 공개 후 준영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았다. 그는 당연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고급 오피스텔에서 유나리와 함께 밤낮으로 판을 뒤집을 계략을 꾸몄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과보호 속에서 자라 단 한 번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 본 적 없는 그의 계략은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미숙하고 허점투성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명 로펌을 고용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에 내가 김영철 변호사와 짜고 유언장을 위조했으며 시댁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떠들고 다녔다. 신데렐라 며느리의 세기의 사기극, 2,500억 유산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 사진, 어머님 사진, 준영과 유나리의 사진이 온갖 매체에 도배되었다. 조용하고 튼튼하기로 유명했던 선진그룹은 순식간에 온갖 가십과 구설수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김영철 변호사는 누구인가? 그는 법조계의 거목이자 어머님께서 무일푼이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충성심과 정직함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유언장의 모든 서류와 절차는 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다. 준영의 소송은 근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적 공방에서 실패하자 준영은 직접적인 방해 공작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거의 매일 그룹 본사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회장실로 쳐들어가 원래 어머니의 방이었으니 내가 앉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내 회의를 방해하며 이사들과 직원들 앞에서 나를 향해 욕설과 모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나를 강도, 여우 같은 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불렀다. 나는 침묵으로 맞섰다. 보안팀에게 그를 들여보내되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만 하라고 지시했다. 욕하게 내버려두고 소리치게 내버려뒀다. 그럴수록 그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었다. 회사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들 된 자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준 아내를 모욕하고 어머니가 직접 믿고 맡긴 후계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준영의 광기와 이성을 잃은 모습을 그리고 나의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 내가 부서장들과의 회의를 막 끝냈을 때 준영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나리가 거만한 표정으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본사 로비에서 내 앞을 가로막았다. 한지에 당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쳐다보고 유나리에게도 시선을 한번 준 뒤 말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업무적인 일이라면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으세요. 사적인 일이라면 여긴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네요. 준영은 비웃었다. 도끼 어린 웃음이었다. 사적인 일? 맞아. 바로 사적인 일이지. 내가 당신을 해방시켜 주러 왔으니까.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내 앞 안내 데스크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서명했어. 우리 공동 재산은 뭐 별거 없잖아. 이 집은 우리 엄마 거였으니 이제 당신 거고. 그냥 당신 가져. 내가 위자료로 2억 5천만 원 줄게. 당신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거 받고 내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이 그룹 나한테 돌려줘. 당신 같은 시골뜨기 여자한테는 그 정도면 과분한 대우지.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2억 5천만 원.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내게 그런 돈으로 은혜를 베푸는 걸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는 그저 기생하는 존재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 그가 내게 베푸는 척하는 모든 재산이 서류상으로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저택도, 이 그룹도, 심지어 그의 통장에 있는 돈 대부분도 그가 선진그룹에서 빼돌린 내 돈이었다. 나는 준영의 거만한 얼굴과 유나리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연민이 느껴졌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지독한 무지와 눈먼 어리석음이 불쌍했다. 나는 천천히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그가 제시한 싸구려 같고 우스꽝스러운 조건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혼? 좋아요. 동의해요. 나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 결혼 생활에 너무 지쳤으니까요. 하지만 박준영 씨, 당신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는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희미하게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게 2억 5천만 원을 주고 그룹을 돌려달라고요? 만약 정말로 이혼해서 법대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뿐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집부터 차,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돈 한 푼까지 전부 재상 속 재산이니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지금 이 회사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사장님. 내 말은 망치처럼 연달아 준영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더니 이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렸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요? 나는 이 팀장이 며칠 전 내게 주었던 서류철에서 몇 장을 꺼내 보였다. 판교 신도시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금 300억. 유령 프로젝트죠. 독일산 설비 수입 계약, 500만 유로. 가짜 계약서고요.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스포츠카, 전부 회사 공금으로 지불됐죠. 내가 이런 걸 모를 줄 알았어요? 박준영 씨, 당신은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남편이었고 심지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자예요. 이 증거들로 당신이 몇 년이나 징역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준영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옆에 서 있던 유나리도 경악하며 마치 불에 댄 듯 그의 팔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어수룩한 재벌 2세를 속이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심각한 경제범죄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살기를 하나 주겠어요. 부부의 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유지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 그 이혼 서류 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신 여기에 나타나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 당신을 찾아오는 건 내가 아니라 경제범죄 수사팀이 될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수십 개의 시선이 쏟아지는 로비 한가운데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준영과 유나리를 뒤로 한 채. 그의 눈먼 분노는 마침내 그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회사 로비에서의 격렬한 대치 후 준영과 유나리는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공개적인 전장에서 은밀한 암투로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준영은 조용해졌지만 그와 유나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그룹 내부에 숨어있는 적들이었다. 그 선두에는 최재욱 부회장이 있었다. 내가 정식으로 취임한 날부터 그는 항상 협조적인 척. 입으로는 회장님 소리를 달고 살았지만 등 뒤에서는 끊임없이 음해 공작을 벌였다. 그는 자기 파벌의 사람들을 부추겨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보고를 지연시키며 나의 경영에 사사건건 어려움을 만들었다. 심지어 회사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몰래 흘려 선진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구원투수로 나서 권력을 장악할 기회를 노렸다. 나는 그의 모든 소행을 알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에는 이사회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야심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다. 어머님은 내게 당부하셨다. 최재혁 같은 자는 성급하게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 그는 이곳에 너무 오래 뿌리내려 세력이 막강하다.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증거를 모은 뒤 단번에 처리해야 한다.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당분간 최 부회장의 행동을 눈감아주기로 했다. 대신 나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회사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집중했다. 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최 부회장은 내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다. 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상속자로서가 아니라 선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입니다. 저처럼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저를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게 증명할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쳤다. 현재 우리 그룹은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언론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둘째, 전임 총괄사장이었던 박준영 씨가 남긴 재정적 손실입니다. 내가 준영의 이름을 언급하자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동정심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한 회장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먼. 그래도 다 집안 사람인데 준영이의 실수는 우리끼리 조용히 덮고 차차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괜히 여기서 꺼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는 감정적인 문제로 화제를 돌려 심각한 범죄를 덮으려 했고 동시에 나와 준영이 아직 부부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만만한 한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부회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입니다. 선진그룹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평생의 피와 땀이며 수천 명 직원의 밥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손실은 반드시 철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나는 대형 스크린에 준영이 서명했던 유령 프로젝트와 가짜 계약서의 증거들을 띄웠다. 막대한 손실액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최 부회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 역시 내가 이토록 많은 정보를 쥐고 있으며 이사회 앞에서 공개할 배짱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독립적인 감사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공금 회수를 위해 박준영 씨의 모든 개인 자산을 잠정 동결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직접 파트너사들과 협상하여 계약을 재조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팀이 각 언론사와 접촉하여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제시한 계획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비전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고 최 부회장마저 침묵을 지켜야 했다. 회의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로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생산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선진그룹의 초석이자 어머님께서 수많은 땀과 눈물을 쏟으신 곳이었다. 나는 어머님과 창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송태호 공장장을 찾아갔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검게 그을린 피부에 거친 손을 가졌지만 눈빛은 온화하고 강직한 분이었다. 나를 보자 그는 몹시 반가워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공장을 한 바퀴 돌며 옛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어머님께서 직원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은 강 회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강 회장님처럼만 마음을 써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따를 겁니다. 송 공장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과 신뢰가 전해져 왔다.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선진그룹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공장장님 같은 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절대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나는 오랫동안 공장에 머물며 직원들과 함께 소박한 점심을 먹고 그들의 고충과 바람을 들었다.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노동자들과 가까이 하려는 젊은 여성 회장의 모습은 순식간에 그룹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가장 단단한 첫 번째 벽돌이었다. 폭풍은 아직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버팀목을 찾았음을 알았다. 옛말에 쥐는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다고 했다. 회사 로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한 후 박준영이라는 이름의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영리한 쥐는 단연 유날이었다. 내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팀장이 조사해서 보고해준 내용은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사랑과 돈이 연결되어 있을 때 돈이 사라지면 사랑도 연기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법이다. 회사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준영은 공황 상태로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그는 가구를 부수고 소리치고 모든 잘못을 나와 돌아가신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어머니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고 내가 그 기회를 틈타 모든 것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다. 처음 며칠간 유나리는 여전히 다정한 연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준영을 안아주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준영 씨, 걱정 마요. 내가 있잖아요. 그 여자 그냥 겁주는 걸 거예요. 어머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설마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겠어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준영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그룹 감사팀의 요청에 따라 은행 계좌도 동결되었다. 할부금이 밀린 스포츠카는 은행에서 견인해갔고 오피스텔 주인은 몇 달치 월세가 밀렸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왔다. 준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술에 취해 유나리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유나리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달콤하거나 다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온 준영을 그녀가 문 앞에서 막아섰다. 박준영,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애교 섞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영은 어리둥절했다. 아리야,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좀 속상해서 그래. 유나리는 비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속상해? 당신한테 속상해할 자격이나 있어? 당신처럼 무능하고 쓸모없는 놈은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게 전부였잖아. 이제 엄마라는 뒷배가 없으니 당신이 뭐가 돼? 쓰레기더미나 마찬가지지.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준영은 충격으로 술이 반쯤 깨는 듯 했다. 하면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유나리는 팔짱을 끼고 경멸의 눈빛으로 준영을 쏘아보았다. 당신 같은 멍청이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난 당신이 금광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 그냥 진흙덩어리였네. 당신 꼴을 좀 봐. 재벌 아들이라는 타이틀 빼면 뭐가 남아? 멍청하고 비겁하고 친엄마가 죽어가는 것도 안 돌아보는 놈. 당신 같은 불효 막심한 놈은 천벌받아 마땅해. 유나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준영의 심장에 꽂혔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녀 때문에 가족까지 버렸던 여자였다. 이제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유나리는 더욱 악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준 돈, 내가 다 해외에 있는 다른 계좌로 빼돌렸어. 이 집도 저 차도 다 당신 전 부인이 내준 돈으로 산 거고. 우리 이걸로 쌤쌤 치자. 난 당신한테 사랑을 줬고 당신은 내게 돈을 줬지. 이제 돈이 없으니 사랑도 끝이야. 잘 가. 이 쓸모없는 인간아. 유나리는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끌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준영을 스쳐 지나가 문을 열고 나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쾅 닫히고 준영은 부서진 가구 더미와 산산조각 난 마음과 함께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이 팀장에게서 유나리가 준영이 횡령한 돈 중 약 200억 원의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다. 준영의 어리석음이 슬펐고 어머님을 생각하니 슬펐다. 아마 저 세상에서 어머님은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보며 몹시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것이다. 어머님의 시험은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한 달이 넘는 고된 작업 끝에 감사팀은 마침내 그룹의 재정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담긴 숫자들은 끔찍했다. 준영이 횡령하고 손실을 입힌 금액은 거의 1,000억 원에 달했다. 거대 기업 하나를 휘청이게 만들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이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숫자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우리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준영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때 어머님의 편지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주렴. 나는 심호흡하며 평정을 되찾았다. 만천하에 준영의 죄를 폭로하고 복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준영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그룹 전체와 일자리를 잃게 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나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회사를 지키면서도 준영에게 어머님의 유지대로 마지막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 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말 한마디 실수로 선진그룹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모든 소문을 잠재우고 여론을 진정시키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홍보팀과 법무팀은 며칠 밤낮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빼곡히 작성해왔지만 나는 그것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진심이 최고의 무기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국내 유수 언론사들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나는 딱딱한 숫자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다. 어머님 이야기로 시작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맨손으로 선진그룹을 일구셨는지,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 그분의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후에야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최근 선진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고 강선희 회장님의 별세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의 명예와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악의적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재정 불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일부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했으며 손실된 자금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 역시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준영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퇴로였다. 둘째, 선진그룹의 재정 기반은 여전히 매우 튼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신제품 라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회장님, 과거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회장님의 남편인 박준영 씨입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회견장은 숨을 죽인 채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자는 이미 선진그룹에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전 임직원의 단합된 힘과 여러분의 지지가 있다면 선진그룹은 이 어려운 시기를 곧 극복하고 더욱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 대답은 민감한 질문을 영리하게 피하면서도 리더로서의 관용과 비전을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은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 다음 날 선진그룹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여론도 점차 잠잠해졌다. 나는 회사를 지켜냈고 박준영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체면도 지켜주었다. 남은 길은 이제 그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몫이었다. 유 원장이라는 이름의 대지진과 그 여진이 마침내 잠잠해졌다. 나의 지휘 아래 선진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준영의 인생에 또 다른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유나리가 남은 돈을 모두 챙겨 도망간 후 준영은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났다. 차, 명품 시계 등 값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했다. 비단옷 속에서 돈을 물쓰듯 쓰던 재벌 2세는 순식간에 한푼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 정보는 이 팀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어머님의 당부에 따라 나는 여전히 몰래 사람을 시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감시가 아니라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머님의 시험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팀장의 말에 따르면 처음 며칠간 준영은 여전히 부잣집 도련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자신을 떠받들고 아첨하던 친구들을 찾아갔다. 넓은 인맥을 이용해 당장 살아갈 돈을 빌리고 재기를 모색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가 선진그룹의 박준영 이사님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그가 빈털털이 박준영이 되자 모두가 즉시 등을 돌렸다. 만나주지 않거나 몇 마디 인사치레 후 핑계를 대고 사라졌다. 어떤 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준영아, 나도 요즘 힘들어. 그리고 너랑 한 회장님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내가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지. 그는 수십 명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통화 연결음이나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준영은 그때 처음으로 세상 인심의 냉혹함을 맛보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인맥은 결국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돈이 사라지자 우정도 연기처럼 흩어졌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준영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전당포를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나와 그의 결혼 생활에 남은 마지막 유물이었다. 어머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값비싼 백금 반지. 아마 그는 그 반지가 꽤 값어치가 나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당포 주인 배상철 씨는 반지를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다. 젊은이, 이거 가짜야. 겉에 도금은 그럴싸한데 안은 그냥 평범한 은이구먼. 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짜라니. 그는 유나리가 옛날 디자인이라며 새 것으로 바꾸자고 조르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가 우리의 진짜 반지를 가져가고 이 가짜 반지를 그에게 돌려주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여자는 그를 속이고 있었다. 이 충격은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모욕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는 분노에 차 반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수치심과 절망 속에서 전당포를 뛰쳐나왔다. 그날 밤 서울에는 또 비가 내렸다. 이 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은 준영이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얇은 옷이 흠뻑 젖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빗속에서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외롭고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인생의 나락은 마침내 그의 발밑에서 입을 벌렸다. 명성의 정점에서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추락은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준영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에게는 생존 기술도 어려움에 맞서는 경험도 없었다. 그가 알던 모든 것,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그는 몸에 남은 마지막 것들을 팔아야 했다. 명품 정장, 반짝이는 구두, 악어 가죽 벨트. 그 푼돈으로 그는 겨우 변두리 깊은 골목의 어둡고 눅눅한 단칸방을 얻고 하루하루 싸구려 백반으로 끼니를 때웠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변변한 졸업장도, 그의 대학 졸업장도 어머니가 돈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실무 경험도 없는 데다 불효자, 횡령범이라는 나쁜 소문까지 붙은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절망에서 절망으로 옮겨 다녔다. 부잣집 도련님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서서히 깎여나갔다. 마침내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허름한 기사식당에 허드렛 일꾼으로 들어갔다. 그의 일은 설거지, 청소, 음식 나르기였다. 서류에 사인하고 와인잔을 잡는 데만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독한 세제물에 불어트고 갈라졌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한 뒤에는 등이 끊어질 듯 아팠다. 억척스러운 식당 주인 황미옥 씨의 호통과 꾸지람은 그에게 지독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유나리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욕이 생각났다. 당신처럼 무능하고 쓸모없는 놈은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게 전부였잖아. 그 말은 그의 자존심에 깊이 박힌 가시였다. 아니,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살아야 한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고된 나날들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준영의 영혼에는 귀한 약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의 가치를 깨달았다. 땀과 눈물로 번 적은 임금 한 푼 한 푼이 소중했다. 그는 잠자리와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주변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관찰했다. 그들도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 현명한 아내, 막대한 재산.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헛된 것을 줬다가 결국 배신과 쓴맛만을 맛보았다. 나는 그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 이 팀장에게서 준영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님의 편지가 나를 막았다. 어머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은 준영이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지금 나의 어떤 도움도 그를 해칠 뿐 그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것이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가 이겨낼 만큼 강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고된 노동의 삶이 몇 달 흘렀다. 준영은 점차 힘든 일에 익숙해졌다. 그는 마르고 검게 탔지만 눈빛에서는 예전의 오만함과 경박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침묵과 체념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식당에서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인자하지만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가 준영을 보더니 아는 사람을 알아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멈칫했다. 자네 혹시 준영이 아닌가? 강선희 여사 아들 말일세. 노인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준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낯선 노인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지만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자격지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르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아닐 리가. 자네 어머니를 아주 빼닮았는데. 나 정만식일세. 옛날에 자네 어머니랑 남대문 시장에서 같이 장사했었지. 자네는 날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자네를 똑똑히 기억한다네. 자네가 아직 아기였을 때 자네 어머니가 자넬 등에 업고 채소며 생선을 팔러 다녔지. 한 번은 자네가 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서 자네 어머니가 혼자 자네를 안고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 뛰어다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은 얼어붙었다. 정만식 아저씨.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옛 친구라며 만식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너무나도 아득한 기억이었다. 정만식 씨는 준영의 남루하고 고단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끌었다. 이보게,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세. 우리 집이 가난해도 자네 굶기지는 않을 테니. 준영은 할 말을 잃었다. 온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렸는데 오늘 처음 본 어머니의 옛 친구가,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차갑게 식었던 그의 심장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집을 찾은 것처럼 조용히 정만식 씨를 따라 나섰다. 정만식 씨의 집도 작은 골목에 있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아내는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홀로 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두 남자와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준영에게는 지난 몇 달간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식사였다. 식사 후 정만식 씨는 따뜻한 차를 끓였다. 차를 따르며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준영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고 오직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준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행상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밤잠을 설치고 비바람을 맞으며 일했는지, 다른 상인들에게 억압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일어섰는지 이야기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만 정도 아주 많은 분이었지. 그분이 그 모든 고생을 한 건 다 자네 때문이었어. 나한테 늘 그랬지. 우리 준영이 나처럼 고생하며 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분이 번 돈은 전부 자네 공부시키고 사람 만드는 데 썼어. 그분 옷은 해줘도 자네 옷은 항상 최고급이었지. 그분 밥상에는 간장 하나만 있어도 자네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빠지는 날이 없었어. 정만식 씨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분이 자네를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만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고생을 맛보게 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상황은 달랐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어쩌겠나.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준영은 조용히 앉아 듣고만 있었다. 정만식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앞에 어머니의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권위 있는 회장님이 아니라 묵묵히 희생하며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바쳤던 고단한 삶을 산 한 여인의 모습.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안락한 삶을 주기 위해 어머니가 흘렸던 땀과 눈물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던가.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했다. 정만식 씨의 이야기는 준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과 이기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건강하셨을 때부터 병상에서 애타게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까지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고 후회가 가슴을 찢어 숨을 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만식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작별의 인사였다. 정만식 씨도 그를 붙잡지 않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차비로 쓰라고만 했다. 자네가 가야 할 곳이 있지 않나. 준영은 정만식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 길가 꽃집에 들러 그 적은 돈으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흰 국화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의 공원묘지로 향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 앞에선 준영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묘는 매우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 비석 앞에는 아직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내가 한 일임을 알았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대했던 나인데도 나는 그를 대신해 효를 다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흰 국화 다발을 낡은 꽃병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얼굴이 아무런 꾸짖음 없이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후회가 터져나왔다. 그는 차가운 묘석에 머리를 밟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장례식장에서 재산을 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죄 많은 아들의 처절한 참회의 울음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곁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외롭게 돌아가시게 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는 하염없이 울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물은 옷깃을 적셨고 흐린 서울 아침의 이슬비와 뒤섞였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인생을 위해 울었다. 뒤늦은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각성의 눈물이었다. 이 순간
재벌 2세 박준영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서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나무 아래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어머니께 꽃을 갈아드리러 왔다가 익숙한 준영의 뒷모습을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그가 무덤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도 이름 모를 아픔으로 저며왔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어머님의 시험이 아마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공업묘지에서 그날 이후 준영은 정만식 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내가 부탁한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조금 걱정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나를 안심시키며 준영이 떠나기 전 정만식 씨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돈의 대부분을 남겨두고 갔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친절에 기대어 살 수 없으며 어머니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 글을 읽고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적어도 그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현실에서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달쯤 지나서야 이 팀장에게서 다시 소식이 왔다. 준영은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변두리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갔다. 그는 더 이상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고 건설 현장의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재벌 2세 박준영이 이제는 쨍쨍 내리쬐는 서울의 햇볕 아래서 어깨에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손수 시멘트를 비비는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을 것이다. 하얗던 피부는 이제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을 것이다. 그는 육체의 고통으로 영혼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말없이 일했지만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한다. 그는 힘든 일부터 자질구레한 일까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점차 다른 인부들도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단지 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의지가 강한 젊은이라고만 생각했다. 준영은 건설 현장에서 거의 1년간 일하며 적은 임금을 한 푼 두 푼 아껴 모았다. 그는 낭비하지도 술이나 도박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가 번 돈은 모두 저축 예금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는 건설 현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과 청년 창업 지원 기금에서 받은 소액 대출을 합쳐 작은 전파상을 열었다. 가게는 그리 크지 않은 골목에 있었지만 그가 직접 깔끔하고 정돈되게 꾸몄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전기 수리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 팀장이 나중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준영은 1년간 인부로 일하는 동안 밤에는 쉬지 않고 책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다고 한다. 낮에는 육체 노동을 하고 밤에는 머리로 공부한 것이다. 그의 그런 끈기와 결단력은 정말 존경스러웠다. 그의 가게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신뢰와 품질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손님이 가져오는 어떤 물건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리했다. 그는 절대 속이거나 있지도 않은 고장을 만들어내 돈을 더 받지 않았다. 가격도 항상 합리적이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점차 그의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의 진실된 마음을 좋아했다. 나는 한번 비밀리에 차를 몰고 그 골목을 찾아간 적이 있다. 차 안에서 멀리 그의 작은 가게를 지켜보았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준영이 한 할머니의 낡은 선풍기를 고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얼룩졌지만 눈빛은 소박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리가 끝나자 할머니가 그의 손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더 쥐어주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받지 않고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보낸 수많은 날들 끝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내 눈앞에 저 사람은 내가 알던 박준영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남자였다.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 자신의 두 손과 머리로 인생을 다시 세운 남자. 그는 재산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님께서 그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다. 이 팀장, 김 변호사, 송 공장장 같은 충직한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나의 지휘 아래
선진그룹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성장했다. 나는 어머님께서 편지에 남기신 새로운 경영 전략들을 과감하게 도입했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결합했다. 선진그룹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으며 우리 브랜드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다. 최재혁 부회장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도 점차 무력화되었다. 나는 잔인한 숙청 대신 나의 능력과 성공으로 그들이 신복하게 만들었다. 기회주의자들 일부는 스스로 물러났고 최 부회장은 몇 번의 내부 분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현실을 받아들이고 명예뿐인 부회장 자리에서 조용히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음모가 아닌 투명성과 헌신으로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했다. 내 삶은 이제 일이 전부였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한 사람의 그림자로 싸늘했다. 때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나는 어머니 목까지 살아가고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약해질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준영을 감시하지 않았다. 단지 이 팀장에게 가끔 상황을 알려달라고만 했다. 이 팀장의 보고는 점점 뜸해졌다. 소식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준영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의 작은 전파상은 이제 지역 내 가정과 소규모 공사 현장에 전기 및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전문 업체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처럼 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한 젊은이 몇 명을 기술자로 고용했다. 그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성껏 기술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이 팀장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대형 건설사 파트너가 준영에게 서민 임대 아파트 단지에 저렴한 중국산 저품질 전기 설비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영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일수록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익이 좀 적더라도 밤에 발 뻗고 편히 자는 게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는 변했다. 그는 어머님의 신뢰 경영 철학을 책이 아닌 자신의 쓰라린 인생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었다. 준영의 변화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연민과 함께 조용한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다. 어머님의 유지는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당부만이 남았다. 만약 언젠가 준영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정으로 성숙해진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주렴. 기회? 나는 그 말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갈 기회는 아니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그의 배신과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이미 끝났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과거의 모든 앙금을 풀고 어머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좋은 친구가 될 기회일지도 몰랐다.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연결될 기회, 준영의 노력을 인정해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선진그룹에는 강선희 재단이라는 자선재단이 있었다. 우리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사용했다. 올해 재단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외딴 산간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것이었다. 기존 건물은 너무 낡고 위험했으며 특히 임시방편으로 엉성하게 설치된 전기 배선은 몇 차례 작은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프로젝트 팀장이 계획을 발표할 때 그는 기숙사 전체의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시공을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하청 업체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은 전체 프로젝트에 비해 예산이 크지 않아 대기업들은 별 관심이 없었고 소규모 업체들은 아이들을 위한 절대적인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준영과 그의 작은 회사가 떠올랐다. 서민 아파트를 위해 저품질 자재 사용을 거부한 신뢰로 사업하는 회사. 그가 바로 우리가 찾던 파트너가 아닐까?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능력과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은 내가 준영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나는 많이 고민했다. 이 일로 그가 내가 자신을 동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회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나는 모든 잡념을 떨쳐냈다. 나는 회장이다. 나는 회사와 프로젝트를 위해 가장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 팀장을 불러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 이 팀장님, 프로젝트 팀을 대표해서 박준영 씨의 신뢰정기와 접촉해주세요. 평범한 파트너를 대하듯 기술적 요구사항, 견적, 그리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세요. 제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절대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큰 기회, 의미 있는 프로젝트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팀장은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이 팀장은 첫 만남이 매우 순조로웠다고 보고했다. 준영은 선진그룹 같은 대기업이 자신의 작은 회사를 찾아온 것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 망설였다. 자신의 회사는 아직 신생이라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팀장에게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듣자 준영의 눈빛이 빛났다고 한다. 그는 성급하게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 설계 도면, 전기 안전 및 소방기술 표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틀 밤낮으로 그것을 면밀히 연구했다. 그 후에야 그는 우리 프로젝트 팀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상세한 시공 계획서를 보내왔다. 그 계획서에서 그는 자신의 회사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최고 품질의 자재와 장비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견적 또한 매우 합리적이어서 거의 인건비만 받는 수준이었다. 준영이 보낸 계획서를 읽고 나는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이것을 돈벌이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특히 선한 의미를 가진 일에 쏟아붓고 있었다. 계약은 신속하게 체결되었다. 시험은 시작되었고 나는 긴장하며 마지막 결과를 기다렸다. 기숙사 건설 프로젝트는 거의 6개월간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준영은 거의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다시피 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공정에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선진그룹의 프로젝트 팀장이자 꽤 까다로운 성격의 베테랑 건설 기술자인 그는 처음에는 이 젊은 사장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함께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그의 태도에 감복했다. 그는 내게 감탄의 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제가 이 업계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박 사장님처럼 진심으로 일하는 하청업체는 처음 봅니다. 그는 전선 연결 하나, 나사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저희가 표준 일을 요구하면 그는 알아서 표준십으로 작업합니다. 작은 추가 작업이 생겨도 비용 청구 없이 기꺼이 해줍니다. 아이들이 살 집이니 대충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진정으로 성숙해졌다. 준공식 날, 나는 행사에 참석했다. 작지만 매우 따뜻한 행사였다. 새롭고 깨끗한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준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얼룩졌지만 미소는 환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화려한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는 그가 가장 빛나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조금 당황한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나도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을 느꼈다. 2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내가 막 돌아가려 할 때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박준영 사장님께서 잠시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소란을 피해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준영은 몇 분 뒤에 도착했다. 그는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꽤 긴장한 듯 보였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두 손을 계속 맞잡고 있었다. 제 회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천만에요. 능력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회사가 프로젝트를 매우 훌륭하게 완수해 주셨으니 오히려 선진그룹이 감사해야 할 일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원망이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참회와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혜 씨, 제가 오늘 온 건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저는 끔찍한 남편이었고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저의 무관심이 어머니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초래했고
저의 어리석음이 어머니의 평생의 노고를 거의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기심이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당신의 모습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사과가 너무 늦고 의미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내매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두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정화의 의식처럼 그대로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준영의 눈물을 보니 내 마음도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약하거나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과거와 용감하게 마주선 남자의 눈물이었다. 시간과 함께 얇아졌던 내 마음속 원망의 얼음벽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나는 그에게 휴지를 건넸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준영은 휴지를 받아 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 나는 창밖을 보았다. 오후에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땅 위에 반짝이는 빛의 조각들을 만들고 있었다. 물론 당신을 몹시 미워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과 유나리 씨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작은 부엌에 안주하는 평범한 한지혜로 살았을 테니까요. 제 자신의 능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폭풍우는 저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폭풍우 덕분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 더 나은 사람을 되찾았잖아요.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마주하며 처음으로 내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준영 씨, 우리는 모두 젊은 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는 서로를 용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당신도 자기 자신을 용서해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준영은 고개를 들어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용서가 이토록 부드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지혜 씨, 당신은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막았다. 이 용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감정은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어머님은 항상 우리가 좋은 친구,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셨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준영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감사와 존중이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매듭을 모두 풀어주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닫혔다. 더 이상 원망도 자책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진실된 우정과 서로에 대한 이해만이 남았다. 우리가 카페를 나섰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길 위에 길게 드리워진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함께 걷지는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뻗어 있었다. 더 평화로운 미래를 향하여. 몇 년 후 나와 준영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갔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라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나의 지휘 아래 선진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는 성공한 여성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가이기도 했다. 강선희 재단은 수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여러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나는 어머님의 꿈을 실현했고 선진이라는 브랜드를 그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이끌었다. 나는 일과 나눔 속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았다. 예전에 싸늘했던 저택은 이제 주말마다 내가 후원하는 고아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준영의 실내 전기 역시 나날이 발전했다.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민간 건설 분야에서 꽤 이름 있는 건설 회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정직한 경영 원칙을 지키며 신뢰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교회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과시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재혼하지 않고 사업 발전과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술자들을 돕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남자가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했지만 자주는 아니었다. 명절에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가끔 일 때문에 통화하는 정도였다.
그는 선진재단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친구이자 동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매년 어머님의 기일이 되면 우리에게는 말없는 약속이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공원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준영이 먼저 와 있었다. 그의 손에도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두 분께 향을 피웠다. 요즘 사업은 잘 돼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네, 덕분에요. 지혜 씨는 좀 마른 것 같네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평생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용하여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그 여인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국화 향기를 실어 날랐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고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돌아가신 분의 묘 앞에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찾은 두 명의 친구만이 함께 서 있을 뿐이었다.